안녕하세요. 박근서 국제거래법 강사이고요. 오늘부터 6회차에 걸쳐서 국제거래법 새로 나온 제 교재로 다시 시작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좀 선배 강사분들께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강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무엇보다도 기본 이론을 좀 잘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반하고 최종 정리를 했는데 기본 이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올해는 생각한 바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실전에 가선 잘하는데 기본 이론이 조금 좀 너저분하더라. 그래서 올해는 좀 덜 너저분하게 설명 좀 핵심 위주로 많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국제거래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건 처음이니까 페이지 첫 지도 있는 그림. 그 지도 그림 있는 그 책. 우리가 여러분 이 국제거래법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국제매매계약법 반, 그 다음에 국제사법 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두 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는 실체법이고 실질법인데 국제사법은 절차법은 아닌데 하여튼 이 국제사법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국제사법을 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체 문제에 자꾸만 답이 뭔지 궁금하게 되는데 그냥 국제사법은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할 건지 즉 어느 법원의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법원이 재판을 할 것인지 즉 관할 그 두 가지 딱 문제만 물어봐요. 그래서 준거법이 어디냐 이것이 그 준거법의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는 국제사법은 그 실체법, 실질법에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법은 그런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데 반면 국제매매협약법, 국제물품매매협약법은요 거의 민법과 채권법의 민법과 상법, 그다음 민법상 채권법의 계약법 총론하고 그다음에 계약 강론하고 그다음에 상법상 상행이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로 민법 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의 기본, 민법의 가장 코어 쪽에 속하는 어려운 부분이고 역사도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먼저 시작할 거는 국제물품매매법을 하는 거예요. 국제물품매매법이란 말 그대로 물품이라는 것에 여러분 유의하시고 매매라는 것에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계약법이라는 것에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 지도가 왜 그려졌냐면요. 이 지도 중에서 음영이 있는 그게 요 UN 국제물품매매협약이라는 협약의 실제 가입국이에요. 그런데 그 가입국 중에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허연대도 있는데요. 맨 위에 허연대는요. 여러분 그건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 그러니까 땅은 크지만 별거 없고요. 아프리카 대부분. 그 다음에 인도와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그죠? 중동이라고 우리가 보시는 그런 나라들 대부분과 동남아 몇 개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정말 절정적으로 중요한 게 그러면 문명 제국 중에서 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아닌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딱 하나의 선진국 중에 영국, 브렉시트 했죠. 영국은 그래서 영국에 따라온 친구가 인도고요. 그래서 요 양대 산맥이 지금 인도네시아도 또 인도랑 관련 있나? 뭐 어쨌든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원래 그 국제거래 쪽 하는 그런 공기업, 국가 공기업에서 20년간 근무를 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전 이 그림 딱 보면 어느 나라인지 눈이 다 보여요.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목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제거래, 우리나라 수출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 거래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이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미국, 캐나다, 중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의 거의 다 영국 빼고 러시아, 호주 여기와의 거래가 거의 다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거기 왜 아프리카 이렇게 땅은 넓지만 여기 아프리카 전체가 우리가 수출하는 거 해봤자 캐나다에 수출하는 것보다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국제거래법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이거는 패스페일로 하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국제거래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가 되어 나서도 무궁무진한
영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리고 여러분 국제거래법은 또 뭐죠?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한국에만 있으면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을 내용들을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물어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태국에 있는 기업이 거기서 어떤 바이어랑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영문 계약서예요. 여러분 한글 계약서로 여러분 만약 물품 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러 오나요? 안 물어봐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지. 근데 여러분 영문 계약했는데 상대편과 클레임 생겼다. 그거 자기들끼리 그냥 해결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쪽 국제거래법 분야는 미국 변호사들 출신들이 많이 영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한국 사람 중에 많이 활동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물론 아쉬운 얘기지만 미국 변호사 격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사실은 이민법이긴 하지만 미국 이민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분야는 그래요. 그래서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죠? 생생한 법이라는 거예요. 생생한 법. 그래서 생생한 법이고 느낌상 어딜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주류가 국제영문거래법에 국제매매법의 주류 국가가 어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데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영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쪽을 보시고 영국 미국의 법이 영미법이 주류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쪽을 보시고 독일법이 이론이 확실한 독일법과 어떤 프랑스법이 위주일 것이다. 주류일 것이다. 영미 국제거래법이 이쪽을 보세요. 자, 하나, 둘 하시면 보십니다. 하나, 둘, 셋. 예, 처음엔 잘 안 봐요. 저쪽 보신 게 맞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거 당신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힌트만 했죠. 영문 국제계약이래요. 여러분, 국제계약서를 영문으로 쓰지. 여러분이 만약에 계약한다 그러면 러시아 말로 쓴 거나 아니면 독일 말로 쓴 계약서 하겠습니까?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독일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문 국제계약이라고 해요. 영문 국제계약 하나 특징은요. 제 강의에도 일맥상통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내가 10가지 약속을 하는 것보다 2가지 확실한 약속과 믿을 만한 약속을 해주는 게 더 매력 있는 이성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죠? 뭐 내가 저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막 이런 거 말고 행동으로 잘하는 거. 저는 이 국제거래법도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아마 제 수업 끝나고 여러분 그럴걸? 결국은 저분이 얘기하시는 거 한 10개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0개로 이 모든 법의 분야를 다 커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저는 학부는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석박사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미국 로스쿨이 왜 센지를 알게 됐어요. 학생들이 센 건 아닌데요. 왜 센 줄 아세요? 왜 실전에 강한 줄 아세요? 10가지 한국 학생이 100가지의 어떤 이론 체계와 100가지의 용어를 안다면 미국 사람은 미국 로스쿨은 10가지의 이론 체계와 10가지의 용어만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사례에 적용해서 엄청나게 빡시게 공부하다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정력이 엄청 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10개 정도만 있으면 뭔가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암기형, 체계형이잖아요. 논리형.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물품매매법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물품매매법은 여러분이 공부하신 계약법과 여러분이 공부하신 절차법과 여러분이 공부한 채권법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했던 그 얇고 다양한 용어를 아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채권자 제의권하고 채권자 취소표 그다음에 사기강박 의사표시하자 여러분 민법 엄청나게 공부했죠. 다 치워 필요 없습니다. 그거 국제협약법엔 다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보시네? 안 그래요. 그 대신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의 뉘앙스를 굉장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문제를 낸다고요. 그거는 나중에 있을 제가 기출문제, 요번에 문제 내신 분 제가 문제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어떤 분은 그거 쉽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주제는 굉장히 너무나 예상 가능했던 주제들을 다 썼는데 문제 깊이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보니 이건 실력 차이가 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제물품 매매법을 먼저 공부를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국제 매매 실체법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해야지 나중에 절차법이라는 게 더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체를 좀 알아야지 용어가 더 정확해지고 그래서 매매법을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대다수의 전 세계적으로 국제매매법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다 공부해요. 그런 사람들이 할 때도 대부분 실제법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큰 체계를 한번 제가 볼게요. 그 박스에 보시면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이렇게 해서 중요 출제 쟁점은 옆에 표시를 했습니다. 제1편은 말 그대로 총칙 부분이랑 적용 범위예요. 왜 민법하고 다르게 왜 적용 범위가 나오죠? 왜냐하면요. 민법은 여러분들이 민법이 적용됩니까를 의심하진 않죠. 근데 협약은요. 이게 우리가 하는 매매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협약 자체가 적용되느냐. 그거야 문제. 협약이 적용되는 거래이냐. 두 번째는 당사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 내용상으로는 여러 방식 같은 거 들으면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방식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가 안 하고 그냥 제가 지워드리는 거죠. 협약엔 방식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구두 계약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2편 계약의 성립 14조부터 24조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요 대륙의 개수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수업 중에 지금 이미 다 공부했는데 대학교 때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조금 좀 제너러스 해주세요. 다른 강의 수강생들도 있으니까 제너러스 해주세요. 그리고 환경법이나 뭐 이런 어려운 과목 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바꾸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효한 청약, 승낙, 계약의 성립 여부. 여러분 총칙 우리가 공부했던 총칙법이 굉장히 좀 중요 쟁점이 좀 별게 없죠. 청약, 승낙, 유효한 거 뭐 그거야 뭐 알면 되지. 제 말로는 제가 이 구문을 얘기하면 가끔 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한 문제. 제가 여기서 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문제는 20문제, 20점씩 4문제가 나왔거든요. 국제매매법에서. 그중에 4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4문제니까 20점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가끔. 그것도 한 10점 정도로 반으로 나오든가 아니면은 2, 3년에 한 번 나오든가. 근데 이해가 되죠? 24조까지니까. 한편 물품의 매매. 본격입니다. 여기는 매도인의 의무, 그 다음에 그 위반했을 때 어떻게 구제시킬 거냐. 매수인의 의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구제시킬 거냐. 그 다음에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닌 누구 잘못도 아닌데 이게 산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무의 위험도, 아무의 과실도 아닌 경우에 할 문제. 그런 경우에를 우리가 위험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협약에서는 그거를 부담할 때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움직인다는 동적인 측면을 봐서 그거를 위험의 이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험의 부담과 위험의 이전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부담을 매도인이 할지 매수인이 할지 그 정하는 그 다이나믹 그거를 위험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공통되는 규정 하다 보니까 누구 잘못도 아닌데 양쪽 다 따로 다르게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별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공통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하고 원상회복하고 물품 보관. 그 다음에 사편 최종 규정. 이거는 뭐 그냥 사편 최종 규정은 그냥 나중에 그냥 보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그 큰 국제매매법을 공부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코어가 2개가 딱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계약의 보존이에요. 보존. 계약을 유지라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국제거래는 국내 거래 대비 계약을 한번 시작해갖고 이행을 시작하면 이 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저랑 나랑 만약에 뭐 이런 뭐 간단한 뭐 장비 이런 걸 팔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가방을 팔기로 했다고 하면 그냥 제가 돈 드리기 전에 그다음에 상대편이 사기 전에 그냥 마음 바뀌면 그만합시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됐죠. 여러분이 근데 이거 1000개를 핸드폰 1000개를 지금 운송을 해가지고 이거는 항공으로 갑니다. 지금 저기 이미 함부르크 공항에 떨어졌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계약 취소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시 백 에어플레인인가? 보통 백십이라는 그거 백하려면 그것도 상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거래는 계약의 보존, 계약의 유지, 그거를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많은
그 의무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가장 큰 원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계약의 보존. 두 번째는 계약의 보존 아니면 유지. 사실은 이게 또 어떤 거라고 하냐면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영미법 쪽에서는 그걸 신뢰보호라고 크게 뭐 말하진 않아요. 우리 독일법은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계약의 보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원칙은 뭐냐면요. 계약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하면 우리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나쁜 걸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실주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그냥 원상회복이라는 컨셉의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 때우든가 원상회복을 하든가 그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원상을 회복을 하다 보면 되니까 여기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의식적인 어떤 그 비난 가능성 있잖아요. 인간 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거래는 양쪽 다 요거는 약간 좀 철학적이에요. 나중에 할 때. 근데 어찌됐든 계약을 해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그냥 원상회복하면 끝이에요. 원상회복하면 끝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이런 얘기에서요. 의식적 계약 해제라는가 계약 해제를 일부러 그러니까 법경제학 쪽에서는 이런 학문이에요. 어떤 경우에 내가 물건을 1,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제가 LG V20을 제 V20 이거를 100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3달 만에 엄청나게 좋은 핸드폰이 나왔고 얘는 100만 원에 2달 후에 사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100만 원이 지금은 시장 가격이 2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그럼 20만 원 내가 계약금을 2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합리적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20만 원 차라리 주고 계약을 해제하고 딴 거 20만 원으로 사는 게 총 40만 원이죠. 100만 원 사는 것보다 40만 원 사는 게 더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학에서 이런 논리 계약법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는 거야 그게?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법을 최대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똑똑한 그 법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맨 한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원상회복하면 끝이에요. 계약 해제 원상회복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귀하가 나 때문에 단순히 못 팔았으니까 그냥 계약금 쪽으로 20만 원 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서 가지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상회복이라는 게 여러분이 협약에 무슨 얼마나 중요한 유형이냐는데 작년 기출문제의 코어가 사실은 이거였어요. 이거. 믿을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팔았는데 원상회복해서 못하는 경우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뭐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죠. 대체물 이행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원상회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상회복이라는 거랑 또 관련되는데 약간 이건 CF예요.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무과실책임이고요. 계약 해제를 할 때. 무과실책임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예견 가능성이라는 아주 여러분 이제 제가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날 모든 게 여러분 이해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첫날 이해된다고 여러분이 하진 않지만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떡밥을 팍팍팍 넣어놔줘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해가 돼요. 제 책을 보면서. 왜냐하면 제 거는 교과서도 아니고 수업용 암기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체제의 내용들이 막 앞부분인데 막 기초도 안 다져 있는데 막 사실 문제가 나올 만한 내용까지 막 앞부분에 막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까지 읽지 않으면 사실 그냥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제가 제 책 보고 나중에 또 다른 분 책 또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시간 별로 없어요. 제 책까지로 그냥 시험 갈 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가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고요. 협약은 그래서 이렇게 체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약의 적용 범위와 총칙을 들어가겠습니다. 적용 범위라고 하면 제가 가로를 쳐놓은 거 뭐냐면 여러분께 이해를 위한 거예요. 근데 뭐 수업 시간에 뭐 가로치고 뭐 여러분 시험 봤을 때 뭐 영어로 써야 되는 거 뭐 감점이 안 당했죠. 근데 영어로 쓴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앱 하죠? 앱. 그게 애플리케이션.
제1조 협약의 적용 원칙 베이직 룰 온 애플리커빌리티 인터내셔널리티 국제성. 협약은요. 이 제목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제목은 뭡니까? 저희가 쓴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그럼 다른 학자분들도 써요. 왜요? 이 협약을 만든 사람이 만든 분들이 그 운시트랄이라고 여러분들 사학생에 배웠죠. 그 운시트랄의 멤버들이 가장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운시트랄 최대 역작이 바로 이거예요. 협약. 운시트랄이 UN 국제 뭐 하여튼데 운시트랄이 가장 역작을 만든 게 바로 이 UN 협약이고 이게 80년도에 들어갔고요. 제가 협약을 처음 공부한 게요. 언제냐면은 2000년 초인데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 안 했었어요. 그때 석광희 교수님이 2002년도인가? 그때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법률신문에 거기다 막 쓰셨어요. 저도 거기다 막 찬동을 해갖고 그런 것 같다 막 그러고 저 공부해야지 막 이러고 했는데 미국에 석사를 제가 2004년도에 갔더니 우리나라가 가입을 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게 가입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러네? 그래 그 얘기를 왜 했냐? 잠깐 나가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그런 학자분들이 이렇게 썼는데 이 제목은 표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분들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바로 호널드 교수님인데요. 호널드라고 그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로스쿨 유명한 교수님이 이 협약을 만드신 분인데 거의 미국 대표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런 제목들을 다 냈고 이 제목은 그분의 책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 우리는 협약에 대해서 왜 공부하냐면 협약이 우리 국제거래, 우리나라 거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핸드폰을 수출한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수출한다. 우리나라가 의류를 수출한다. 우리나라가 뭔가를 수출한다. 배를 수출한다. 이런 거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현업을 시작한 게 95년도에 공기업에 들어가서 그때는 이 협약이 가입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고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어디랑 어느 나라 뭐 싱가포르랑 문제가 생겨요. 야 그럼 어느 나라 법이냐? 그러니까 바이어는 싱가포르이고 매도인은 한국 사람인데 그럼 한국 법으로 할 거야? 싱가포르 법으로 할 거야? 뭐 그거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그래갖고 그게 없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정말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아세요? 실제로 알면서도 그 법을 중거법을 합의를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중거법을 합의 안 해요. 이상하다. 야 무슨 법적으로 그렇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해요. 알면서 안 해요. 왜냐하면 나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법 하고 싶고 상대편은 싱가포르법 하고 싶을 텐데 한국법으로 하자 그러면 상대편이 짜증날 거고 상대편 법으로 하자니 내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실제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관적 중거법이 아니라 객관적 중거법이 나중에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제사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26조, 25조 나오죠. 25조 당사자 자치. 그죠? 당사자가 약정한 법을 중거법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계약법은 특별히 어떤 연결점이라는 게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연결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당사자 자치. 민법같이 당사자 자치가 큰 법 분야가 어디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게 25조고 26조는 뭐예요? 안 했어 알아서. 그게 어떻게?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거 고민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돈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대금지급지법이야? 아닌데? 야 물건 선적하는 데 위주 아니냐? 그런가? 아닌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가? 돈 못 받은 사람이 막 던져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제사법 26조는 코어는 나중에 뭐라고요? 특징적 이행을 하는 각 계약마다 특징적 이행하는 거를 찾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협약에 가입했잖아요. 그럼 2004년도부터 모든 스토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우리 법과 동일하죠. 우리 법이 돼요. 근데 협약이 우리 민법보다 우선해요. 왜죠?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은 뭐예요? 우리가 민법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계약에서 적용이 돼요. 근데 그중에 물품 매매는 물품 매매에 관련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겠죠. 근데 국제 물품 매매는 국제 물품 매매에 특유한 법이 있다면 일반 민법이 적용되겠어요?
그 국제물품매매법이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에 가입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영업소에 있는 법인과 외국에 있는 영업소가 있는 법인 간의 거래이면서 물품 매매이면 협약이 우리 법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협약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요. 협약은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뭐 딴 나라 무슨 뭐 조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협약이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하니까 우리나라 당사자인 사람이 해외와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협약에 적용되겠구나. 90% 맞아요. 10%는 틀릴 수 있어요. 왜? 근데 이놈의 협약이라는 게 딱 12조 하나 빼놓고 다 당사자 자치가 인정이 돼. 그래서 협약을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약 자체를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약에 있는 조항 하나하나를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그러다 보니 당사자 자치가 다 인정되니까 아까 그래요? 우리나라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 당사자 자치로 그냥 적용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쓰면 협약에 적용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없으면 당사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협약의 적용 원칙. 그럼 이거를 쉽게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정말 1회부터 7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된 문제가 바로 이 1조입니다. 1조 1회부터 5회까지는 직접 적용이 적용됐고요. 1조부터 5조까지는 6회와 7회는 간접 적용이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협약의 협약 규칙을 하는 이 규칙이 있어요. 협약 규정을 읽는 규칙. 협약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일항이 있고 가호가 있고 나호가 있고 시호가 있잖아요. 우선 적용이 일단 아무 말 없으면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서 만약에 직접 적용을 먼저 하고 이 조항에 보면 1항 보세요.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한다. 다음의 경우가 가, 나호가 있죠. 가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해당 국가가 모두 최약국인 경우에는 가가 먼저 적용이 무조건 협약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가인 경우에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이 적용된다 이런 거죠. 협약은.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이 협약은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최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양쪽 다 해당하는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양쪽 당사자가 모두 해당 국가가 모두 최약국인 경우 이면서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도 최약국법이 적용돼. 그러면 퀴즈. 여러분이 답을 그렇게 어떤 케이스가 이거에 해당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안에다가 이랑 가호에 따라 협약이 적용된다고 써야 돼요. 협약 이랑 가호 또는 나호에 의해 적용된다고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기분이 나빠. 그래갖고 나는 하여간 마이너리티야. 나는 나호로 할 거야. 라고 나호도 틀린 건 아니니까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답 1번이에요. 첫 번째 얘기한 거. 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와 나 중에 우선순위가 어디라고요? 가라고요. 해당 국가 모든 최약국이면 그 나라의 뭐 국제사법 규칙이 최약국에 적용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시간 많으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이 달라요. 아니 이게 뭐가 있다고 이게 7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용이 됐어요? 뒤에 나와요. 이게 이제 오묘한 뭐가 있어요, 이게. 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의 특징인 규정 개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해보세요. 잠깐 이렇게 포즈하시고 한번 쫙 읽어보세요. 잠깐 포즈하시고 쫙 읽어보세요. 포즈해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규정 개설은 제 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책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 개설에 있는 내용은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글들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위해 한 거지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 이런 걸 안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2차 답안, 죄송합니다. 사실 옛날 세대라서, 뭐, 여러분, 그 사례형 문제에 그런 걸 막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규정 개설은 본조의 의미, 특징, 다른 조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특징적인 거,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또 여러분 제목이 있고, 큰 글씨가 있고, 작은 글씨가 있어요. 요, 제가 프린트아웃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약간 그 비율에 좀 어릴 수 있는 제 책자는 더 명쾌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저는, 아웃라인과 여러분이 수업 시간, 그러니까 이 국제사법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거래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는 내용은 이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다는 인식에 기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제가 왕창 줄여놨어요. 즉, 제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하면 큰 글자 정도만 수험장에서 쓸 수 있는 글일 것이다. 그 앞뒤에 있는 작은 글자는 예시거나 아니면 설명이거나 그 큰 글자를 쓴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자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Knowing without understanding은 절대 필패합니다. 몰라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갖고 시험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실제 문제 생길 때는요. Knowing without, 여러분이 understand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률가로서 자문할 수 있나요?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기가 언더스탠딩이 안 된 거를 어떻게 자기 클라이언트한테 자문을 하나? 그러다고는 분쟁만 나와요. 그리고 맨날 쌈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 책은 철저하게 계층적으로 막 나눠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도움이 되라고 만들었죠. 도움이 될지 안 되니까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스타일 따라 다르시면 다 읽으시고 그중에 본인이 뭐 하시고 그 경우에 색깔을 이용해서 뭐 하시든지. 근데 저는 하여간 큰 글씨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걸 보면 제1조의 적용의 개괄, 국제물품매매 계약, 개설, 앞에 개럴 쓰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답안을 쓸 때 짧게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만 딱 쓰라는 얘기예요. 협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매매 계약이하고 당사자의 거래는 국제성이 있고 그 국제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가로치고 제1조 1항. 이 얘기하면 협약에 적용되는 거에 한 반은 쓴 거예요. 물품 얘기했죠? 매매 계약 얘기했죠? 국제성 얘기했죠? 인식 가능성 얘기했죠. 근데 그러면 밑에 이제 물품 매매, 세일 오브 굿즈 계약은 뭐냐? 물품 매매 계약입니다. 여러분, 제 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용 암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코칭을 하실 때는 쭉 읽으셔야 돼요. 제 수업에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읽으시면 돼요. 작은 글씨는 좀 읽어보세요. 협약상, 근데 큰 글씨만 위주로 할게요. 매매 계약의 정의는 없지만 협약 개별 규정으로부터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미가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외국 사례는 제 책에 있는 것 중에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뭐 별게 없더라고. 나중에 뭐 그다음에 또 너무 외국 사례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뭐 기분 나빠서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하여튼 뭐 매매 계약인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대리점 계약이야. 그런 거. 근데 한번 세 번째 저머니 케이스는 한번 볼만해요. 이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국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런 거 얘기하죠. 전속 계약. 그러니까 전속 판매처 계약 이런 걸 해요. 그게 뭐냐면 해외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저기 커피빈 많이 가시죠. 커피빈. 예? 그 커피빈을 그냥 여러분들이 막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어요? 소비용으로는 수입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 수입하려면은 그 수입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를 여기다 세우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커피빈 회사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커피빈 회사에 물건을 배분하려면 그 익스클루시브한 라이트를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션 어그리먼트를 하는 것 자체는 매매 계약이 아닌데 그것에 근거해서 전속 계약을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물품 매매 계약을 그 하부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는 협약에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별건 없지만.
그런 사연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구체적 매매. 이건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 매매에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어떤 물품을 할지, 그 수량이 얼마일지, 언제 인도할지, 대금은 얼마일지, 그 다음에 스펙은 뭘지. 여러분 저기 핸드폰 같은 이런 거 스펙 다 있죠, 스펙. 예? 여러분 V20하고 옛날 갤럭시 A 옛날 한 5년 전에 제가 쓰던 그거랑 야 핸드폰 계약하자 그러면 그냥 나는 이걸 V20을 원했는데 갤럭시 A 한 5년 전 모델을 갖다 준다 그러면 그 계약이 안 되겠죠? 그렇게 언더스탠딩이 서로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약은 구체적인 계약은 적어도 어느 물건을 얼마만큼 어느 가격으로 정도가 확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체적 매매가요. 제가 여기도 매매 옆에 써놓으시라고요. 뭐냐면 재활용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도 협약 조항 이 구체성이 결여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협약 자체가 적용되는지도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약은 계약에 적용되는데 구체성이 없으면 계약이냐 그게? 라는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뒤에 14조부터 해갖고 18조 해가지고 계약의 성립 부분이 있어요. 계약의 성립에도 이 구체성, 물품이 특정해야 되고 단가가 얼마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옆에 써놓으면 나중에 좋아요. 아, 헷갈리지 마시라고. 계약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논의되는 거는 협약이 적용되는 거랑 여기 1조이랑 또 뒤에 계약의 성립 부분에 있어서 계약의 구체성이 요구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협약의 적용 제외 매매 계약에 해당하지 말아야 있어요. 2조, 3조에다가요. 협약이 적용되는 매매에 대해서 그래서 1조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2, 3조도 다 협약 적용과 관련이에요. 근데 1조는 장소적인 요건을 주로 기초, 가장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룰을 얘기한 거고 2조, 3조는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앞 1조가 허용되더라도 2조나 3조에 해당되면 안 되거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플리커빌리티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쓰실 분은 이제 근데 이런 거예요. 1조 문제가 계속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1조 문제 답을 그러니까 고득점을 한 사람은 1조만 열심히 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조, 3조에서도 해당 안 된다는 거하고 6조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하고 4조하고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같이 다 써야지 1조에 대한 문제지만 그걸 답을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엔 또 할 거겠지만 앞에 여기 협약의 적용 제외 매매 계약 해당하면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건 2조보다는 3조가 더 해요. 그 다음에 제 책은 또 저기 보다 보면 그 다음에 국제성 이거는 저기 수험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말 자체가 어려워서 제가 썰만을 써놨어요. 국제성이란 건 뭐냐면요. 이게 서로 그러니까 협약에서 얘기하는 국제성은 기준이 뭐예요? 자,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우리가 국제 물품 매매할 때 왜 국제라고 그래요? 물건이 여러분 열의 여덟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 국제거래라는 게 원래 좀 일반인들하고 여러분이 뭐 해외로 물건 한번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있나? 상사맨들은 우리가 국제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해외로 물건을 파는 거다. 그래서 갑자기 인천항, 부산항 컨테이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쫙 들어올려서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물품의 이동이잖아요. 국제 운송, 해상 다 물품 이동 같지 않은데 실제로 국제성을 얘기하는 협약에서 국제성은 뭔지 아세요?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한 사람은 영업소가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은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장비를 우리나라 기업한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기계가 특히 많아요. 크레인 있죠, 크레인. 크레인이 지금 싱가포르 건설 현장에서 샀어요. 그거를 만약에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모 건설과 뭐 호반건설, 삼성물산 건설 사업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의 크레인을 호반건설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한국에 있죠. 계약도 여기서 체결했어. 네?
근데 그 크레인은 어디서 가져와요? 호반건설이 저기 일산에다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다 쓸 거야. 근데 한국에 있는 거 훨씬 싸고 좋대. 그래서 싱가포르에 선정을 해가지고 막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인천에 통관까지 다 했어. 예? 들어와서 거기 일산에 딱 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국제거래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싱가포르에 있는 크레인을 여기로 딱 가져와가지고 설치한 국제거래잖아요. 협약상 국제거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대우건설, 저기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건설, 옮겼나? 하여튼 옛날엔 거기가 대우 그쪽이었는데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은 둘 다 한국에 있는 영업소잖아요. 그러면 다시 1항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해당 국가가 모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가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있습니까? 둘 다 한국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국제거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더 국제거래 하다 보면 국제사법에서 더 문제가 많이 돼요. 국제사법에요. 우리나라 화주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계를 여기서 우리나라 업체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운송을 하는 거야. 해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운송 계약하고. 그러니까 해상 운송되니까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해상 운송되니까 중간에 물건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해상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고법을 어디로 하는지 아세요? 거기 약관에 다 써 있어요. 그냥 해상 운송하면은 거기 약관에 그냥 전자 약관에 다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다 영국법을 중고법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외국법을 중고법으로 하면 국제성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석가인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국제사법에 대해서 과연 이게 그러면 우리 국제사법의 대상이냐? 당사자하고 물건 이동하는 것도 한국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산 가고 당사자도 서울에서 하고 부산이라고 쳐요. 이거 운송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과연 여기에 국제성이 있는 거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 영국법을 중고법으로 했는데 이게 국제사법에 얘기해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사법 한번 공부할까요? 국제사법에 있는 거예요. 국제사법은 뭐예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영역의 국제재판 관할 규칙과 중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외국적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교수님 너무 재미있는 위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팍팍 먼저 깨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국제사법 작년에 가르쳐봤더니 야, 파이널 테스트 끝날 때까지 질문하는 게 뭔지 알아? 실직법적 지정하고 저촉법적 지정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엄청 설명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학자들도 다 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게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다고요. 어느 설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그 거래 있잖아요. 인천에서 물건을 운송해서 기계를 운송해서 부산으로 가는 한국인과의 거래인데 한해 거래인데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영국의 해상법을 중거법으로 한 것이 국제거래법의 관점에서 봐야 될 논의해야 될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게 협약에서는 근데 적용제 매마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국제성 그다음에 이게 국제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거는 국제성은 협약의 국제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협약의 국제성은 뭘로 판단한다 결론은 막 얘기했지만 당사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럼 당사자는 또 뭐냐? 당사자가 여러분 당사자를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당사자가 여러분 저기 국제기업이라는 게 있죠. 국제기업. 글로벌 기업이란 말 많이 해요. 글로벌 기업.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삼성이 법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하나만 있을까요? 한국에? 미국 분명히 있죠. 현대자동차도 알라바마 법인이 있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도대체 이게 영업소재가 어디예요? 영업소가.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가 어디냐고요.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가 한두 개겠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그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국제성을 판단할 때는 영업소가 뭐예요? 그 거래를 관련 있는 영업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국제법에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떤 스마트한 친구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훌륭하다. 역시 내 여자 같다. 막 그랬어요.
뭐였냐면 이번 사안이 아마 그럴 거예요. A국에 있고 대한민국에 A국에 본점이 있고 대한민국에 지점이 있고 수입자는 아마 대한민국에만 수출자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런 경우에 이게 거래가 적용되느냐? 거기서 여러분 문제에서요. 왜 지점하고 굳이 여러분 문제에서 쓸데없는 거 쓰겠어요? 왜 본점은 거기 있고 지점은 거기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가 어디냐를 판단해보라는 얘기예요. 안 써 있으면 그걸 채우라는 얘기예요.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가 어디냐? 그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점이 A국에 있고 지점이 대한민국인데 지점이 거래를 했어. 그리고 한쪽은 또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A 기업이 두 군데에 있지만 관련된 기업, 이 거래에 관련된 사람은 대한민국이고 을도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이거 국제성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안 만족하죠. 그럼 협약 적용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굉장히 영업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국제성은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가 굉장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당사자의 구체적으로 뭐? 당사자의 이름이 아니라 당사자의 영업소. 영업소는 본점? 노. 그 거래와 관련된 영업소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게 문제가 나온 거라고요. 내가 보기엔 3점에서 5점 사이일 거예요. 그거 는 사람과 안 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밑에 줄쳐놓은 거 있죠. 2번. 계약 체결시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계약 체결시에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GM 지금 뭐 철수 안에 많이 하죠. 그거 여러분 잘 문제로 보이던데? GM 철수해갖고 GM 철수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하고 인도하기 이전에 그 철수해버렸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 체결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성의 인식 가능성. 요거는 국제성의 어떤 그 응용 문제. 왜냐면 국제성인데 분명히 아까 일본에 있는 사람과 제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 여기 한국에다가 지점을 하나 세웠는데 나는 지점이랑 거래를 하는데 이 지점이 일본인지 몰랐어. 나는 한국 사람이랑 한국 업체랑 거래하는 줄 알고 이 시점이랑 거래하는데 알고 봤더니 물건도 일본에서 올 거고 계약 물건도 일본이 받을 거고 대금도 그 사람이 줄 거고 계약서 작성도 서명도 거기가 할 거고 그러면 주체는 뭐가 될까요? 실전에 가서는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나 아니면 영업 담당 그 세일즈 관련 부서장의 사인이 누구 소속이냐에 따라 실전에는 계약법에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바로 그런 것처럼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협약이 적용되지만 내가 상대편이 약간 이거 유효성 문제하고도 약간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성년자랑 계약한 거랑 똑같은 거죠. 논리는 사실은 법적인 주체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근데 뭐 상대방의 착오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거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그 국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몰랐는 사람한테 내가 국제거래를 했으니까 넌 협약에 적용돼. 그러면 나도 모르는 협약에 나는 영어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 시골에서 이렇게 배추 파시는 분들. 그분이 협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냐고. 우리 농업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걔 사간 놈이 일본 놈이래. 여러분 송이버섯 엄청 미국으로 일본으로 수출하거든요. 송이버섯 수입해간 놈이 일본 놈이래. 알고 봤더니 계약한 그 사람은 대리인이었고. 그러면 그게 국제거래예요? 가혹하죠. 그래서 그건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장소적 적용 요건이다. 장소적 적용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네모를 빡빡 좀 쳐주세요. 빡빡 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직접 적용, 간접 적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통할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장소적 적용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물품 매매 계약이다, 구체적 매매다 이거는 어떤 사항적이잖아요. 어떤 물품이어야 되고 매매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당사자가 장소적으로 어떻게 거래랑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아름다운 뭔가 코어 핵심어를 말쓴 게 바로 장소적 적용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이 1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아까 7번 나왔다고 그랬는데 한 3분의 1은 아까 사항적 적용 요건 즉 물품 매매 계약성이고 나머지 두 번째는 뭘 물어봐요? 당사자의 국제성도 아니라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그 당사자의 영업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장소적 적용 요건이 가호, 나호란 말이에요.
조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조항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가 나가 바로 장소적 적용 요건이에요. 뭐예요?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이에요. 근데 해당 국가만 읽으면 안 되죠. 뭐예요? 여기 해당 국가라는 건 뭐냐면 영업소가,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가 서로 다른 나라여야 되는데 그 다른 두 나라, 그러니까 해당 국가는 결국은 영업소의 당사자가 있는 영업소가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는 협약이 어떻게 돼요? 적용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저는 간접 적용이라는 말은 조금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마치 직접 적용은 직접 적용, 간접 적용은 무슨 규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 그 의제되는 것 같잖아요. 협약 조문상에는 둘의 차별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A라고 B라는 경우에 협약이 적용된다고 그랬지, A가 A인 경우에 직접 적용되고 나라는 경우에 간접 적용된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럼 간접 적용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체약국법이 적용되는데 그 체약국법이 협약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협약이 적용되게 됐다 해서 간접 적용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협약이 우리나라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이라고 그랬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법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죠. 법은 법이지. 국제물품명에도 법이지. 그게 무슨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체약국법이 법인데 협약이 그래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좀 이상하죠? 왜냐면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체약국법인데 체약국법 어디? 우리나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체약국법이 나호가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랑 거래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협약이 가입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입국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따져보니까 객관적 증거법을 잡아보니까 우리나라야, 이행지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나라 국제사법 26조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징적 이행을 한 대한민국의 이 객관적 증거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법정지기도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체약국법, 즉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때 그 협약이 적용되는 게 협약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아닙니다. 협약도 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크리티컬 띵킹, 그러니까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한 소리고, 이거 박근석 강사가 뭘 썼는데 이거는 간접 적용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학자들이 다 그렇게 쓰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거기서 간접 적용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즉 협약이 적용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간접 적용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당사자가 장소적으로 연결돼 있었을 때 사실은 협약 체약국이 아닌데, 직접 적용이란 말은 협약 체약국인데 당연히 협약에 가입한 A국가, 협약에 가입한 B국가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협약에 적용되는 건 너무너무나도 가능하죠. 그거 의심하면 이상하죠. 근데 한 나라는 비체약국인데 그 사람과의 거래인데도 이 협약에 적용되는 거로 결국은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비체약국인데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나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간접 적용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간접 적용을,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거예요. 그 법은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한 게 많으면 공부를 못하나?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도 우리 공부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협약을 그만큼 많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체약국 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엄청나게 거래를 하는데 특징적 이행이 한국 쪽이라 계약의 주된 이행이 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쪽으로 봐서 협약을 적용하자. 그래서 간접 적용이 많아진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이제 잊지 말 것, 간접 적용과 직접 적용 중에 일단 직접 적용에 해당되면 2조 논할 거 없이 무조건 적용된다예요. 체약국이 양쪽 다 해당국이면.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 배제의 합의가 없을 것.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원래는 직접 적용이다 그러면 직접 적용 문제를 하는데, 나는 적용 배제 합의가 없을 것이란 말. 그러면서 6조를 얘기해요. 왜 6조를 얘기할까요? 사실은 체계 편제상
뒤쪽에다 육조에다 여기다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썼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교재는 또 수험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봤을 때 이게 생각이 나야지 이거를 저 뒤에 가니까 그쪽 참조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써놓은 것뿐이에요. 즉 1조 1항에 해당되더라도 당사자가 적용배제 합의해버리면 1조 1항이 협약의 적용 대상 거래라고 해도 협약 적용이 안 되고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6조 읽어보면 알죠.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여기 써 있잖아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대. 바로 이 얘기잖아요. 1조 1항이 협약 적용인데 그거 배제할 수 있대요. 6조에서. 그럼 6조가 밀어버린 거죠. 그냥. 그런 겁니다. 판례.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 케이스는요. 이게 덴마크가 이 케이스지만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당사자가 어떻게 됐냐면 독일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독일법.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케이스로 얘기하면 저랑 제가 해외에서 요트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그 일본의 요트 일본에 그 요트 하는 사람이 저한테 NG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우리 거래하면서 한국법을 하자 했어. 그랬는데 한국 민법이 적용 안 되고 한국 협약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써 있죠. 당사자가 합의한 약관에서 율리스라는 거는 이 협약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름이 아니라 동일한 게 아니고요. 협약이 나오기 전에 율리스라는 법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너무 가입국이 적어서 나중에 협약으로 확대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승계했어요. 그 경우에 뭐라고 썼냐면 협약을 배제하고 독일법을 적용한다고 했으나 이 율리스를 배제한 게 아니라 협약을 배제한 게 율리스를 배제했어. 그러니까 협약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협약의 마인드 뭐예요? 협약 사람의 마인드 협약이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독일 재판부가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협약을 배제한 건 아니잖아. 율리스를 배제한 거지. 그래서 너는 협약 배제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대신 독일법 적용한다고 그랬지. 근데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독일 민법을 적용한다고 그랬냐? 그거 아니잖아. 협약은 독일법이거든. 그래서 협약을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마인드가 여러분 다르죠. 그래서 국제사법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거법에 대한민국의 민법을 적용한다고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중거법에다 그냥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매매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돼요? 협약이 적용돼요? 협약이 적용된다고요. 바로 이 케이스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판례에서는 소비자 거래 약관에 대해서 상대편은 왜 그럼 독일 민법을 주장했냐면요. 소비자 거래 약관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 독일 민법에 있는 내용인데 앞불사 이 협약은 소비자 거래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소비자 거래 보호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 거래는 적용이 못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아주 뉘앙스가 있어요 뒤에. 그래서 간접 적용이 이제 직접 적용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직접 적용은 다시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채약국에 있으면 무조건 적용된다. 간접 적용에 우선해서 하여튼 그 경우에는 요건 따질 수 없이 1조 1항 가호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적용은 뭐냐면 7회, 6회 다 나온 거예요. 국제사법 조정에 의한 협약 적용. 근데 몇 가지 항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책자 중에 먼저 공부하신 분 있으면 두 당사자가 이런 경우에는 직접 규정이 적용되고 두 당사자가 모두 채약국이 아닌 일방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모두 채약국이 아닌 경우에 있으면 간접 적용이나 이런 식의 책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그거는 90% 정도만 맞으십니다. 요건을 다시 볼까요? 1항?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 당사자 얘기한 거 없죠?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최하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영업소가 서로 다른 가까이 있는 당사자 플러스 가를 합치면 두 당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플러스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최하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꼭 일방 당사자가라는 그런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당사자가 중요한 기준인 게 아니고요.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중거법을 정해봤더니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해봤더니
그게 최하급법이 적용되는 경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저도 이거 처음에 볼 때 실무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뒤에 형이 너무 쉬웠어요. 근데 앞에 이거는 되게 좀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석 교수님 책을 제가 한 2000대 중반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막. 나중에 이제 안 교수님도 보고 뭐 막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봐서는 이제 완전히 알겠어요. 영어를 다시 봤더니 결국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어쨌든 큰 틀로 얘기하면 협약은 최약국 이런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협약은 최약국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이거로 직접 적용을 얘기했죠. 다만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최약국법이 적용법으로 적용되면 협약이 간접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베트남, 비최약국 간의 국제물품 매매 거래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 미 중거법이 적용되면 협약이 간접 적용된다. 됐죠? 네, 됐고, 자, 여러분들 이제 요까지만 이제 좀 하고 보시면 그러면 제가 국제사법도 넣어놨어요. 제25 당사자 자치. 당사자가 선택한 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만약에 선택을 해서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간접 적용이 당사자가 선택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 안 하는 경우도 면 26조에서 특징적 이행으로 가고요. 당사자가 선택해서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런 거예요. 베트남 거래하고 예컨대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국제물품에 대하여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까 나온 얘기죠. 우리나라랑 베트남 부처가 우리나라 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되지 않고 협약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왜? 만약에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다. 이렇게 했으면 민법이 적용돼요. 근데 그냥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법정지에 우리나라예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중거법이 협약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적용했잖아요.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5조에 의해서 국제사법 25조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당사자 자체에서 그 약정은 유효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조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이 중거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뭐예요? 협약이죠. 그럼 협약이 적용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케이스가 바로 협약이 간접 적용되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26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특징적 이행이 한국적으로 와 있으면. 근데 한국적으로 안 오고 당사자가 약정을 해도 바로 협약이 이렇게 적용된다. 요거는 심화학습이에요. 심화학습. 그리고 이그잼 팁이라고 해놨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생뚱맞게 25조가 거기에 떠온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또 하나 써놓으세요. 요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 필기 하나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 26조도 마찬가지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특징적 이행지가 대한민국이면, 그죠? 요 26조가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나의 다른 말이 있어요. 95조에 의한 간접 적용 규정 위반.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95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협약 제1항 나호를 유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논리에 본 거예요. 이 날이 왜 있냐면 이 추가 설명을 제가 쭉 써놨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어떤 나라는 야 간접 적용하는 거 구려 이런 말 간접 적용하는 거 영 안 좋다. 야 우리나라 그 당사자가 미국 법으로 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미국 협약이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법으로 보이냐? 그냥 미국 법 원래 미국은 세계 넘버원이야. 여기 트럼프 사고 방식 있잖아요. 세계 넘버원이야. 그러면 미국 UCC가 통일상법에 적용되는 거지. 왜 뭐 협약이 또 뭐 간접적으로 적용이 이상해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앞으로 제1항 나오는 우리 적용 안 할 거야.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테. 그런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95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거는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칠판을 너저분하게 쓰지 말아야 되는 미국은 95조 유보국이에요. 대한민국
보다는 인도네시아. 죄송합니다. 이 필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요거 최악국이죠. 최악국이 뭐라고? 컨트랙팅 스테이트. 최악국이잖아요. 최악국과 비최국 간의 거래는 만약에 미국이 물품을 인도해. 선적도 여기서 하고 물건도 여기서 다 제조하고 막 다 해요. 특징적 이행을 여기서 다 해요. 양도인의 26조에 의하면 국제사법 26조면 양도인의 이행인 경우에 그죠? 그 양도 행위를 하는 쪽 있잖아요. 25조 여기 돼요. 근데 그래갖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최악국이 적용이 돼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1조 1항 나오에 하면 해서 특징적 이행도 여기서 하니까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최악국 법이 준거법을 정해봤더니 미국으로 됐어. 그러면 최악국에서 들어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국제사법 1조 1항 나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얘가 유보를 했네? 그럼 뭐 이거 적용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자, 1조 1항 나호가 적용해 봤는데 이게 95조가 있어가지고 얘를 프리엠션 시켜버리네? 그러니까 얘를 그냥 없애버리네? 그래서 95조가 적용되니까 협약이 적용 안 되는 걸로 돼버린 거죠. 근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쳐봐요. 제가 얘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95조 유보국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거래가 1항 나호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다 날려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최악국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조 1항 나호는 적용이 안 되지. 그 이유가 1조 1항 나호를 1조 1항 나호를 얘가 유보해서 그런가요? 첫째 1번. 아니면 2번의 이유는 뭐예요? 최악국 간 거래니까. 즉 1조 1항 가호. 이것 때문에 적용돼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유보한 건 맞는데 얘가 비최악국이랑 할 때는 이거를 유효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최국과 거래할 때는 1조 1항 나호가 적용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한국과 거래를 하면은 설사 얘가 그걸 유보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협약을 적용해야 되지 자기 통일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악국 간 거래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제가 유보선언의 간접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스로 한번 내가 4가지 경우를 만들어 봤어요. 양당사자 영업소가 최악국에 소재하는 경우, 양당사자의 영업소 일방 또는 모두 비최악국인 경우인데 국제사법엔 지정이 이렇게 되는 경우 뭐를 하면서 한국, 베트남, 중국, 베트남, 한국, 베트남 뭐 막 뿍뿍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약의 간접 적용 판례만 보고 잠깐 이제 쉬시겠습니다. 뭐냐요? 이거는요. 밑에 이제 줄 쳐놓은 거, 제 판례에도 좀 줄을 쳐놨는데 이제 중간이야.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타이완에 주된 수모사를 두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국의 주된 사원을 두고 있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작물 공급 계약인데 제작물 공급 계약은 나중에 표시해 놓으세요. 3조에 나옵니다. 타이완은 협약의 채약국이 아니지만 이 사건에는 엽서 본바와 같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채약국인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협약이 적용되고 자, 여기 써놨죠. 대한민국이 적용되는데 결국은 협약이 적용되는 거다. 협약에서 근데 뒤에 더 나온 얘기예요. 실질적법 지정과 저촉법 지정에서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강행 규정하고 뭔 얘기냐면 협약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는 보충적으로 상법, 민법 등이 적용된다. 이게 뭐냐면 협약이 적용되지만 협약은 완전체가 아니거든요. 에? 협약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뭐 요새 그 아이돌 그룹에서 뭐 군대 몇 명 가면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막 따로 활동하면 여러분 얘기하면 당연히 내가 구세대 테티서 뭐 이래가지고
뭐 티파니 뭐 이래 빠지면 그래도 빠지기도 하지만 그 나머지 공연하면 그게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체가 아니라서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상법 민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하에서는 원피고의 뭐 민법 상법 및 기하원 주장을 우선 협약에 기한 그래서 이 서울고법 판사님들이 멋졌어. 당사자가 주장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 상법이라 민법이 계속 막 주장을 하니까 너희들 그 주장을 알겠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게 협약에 이런 게 있거든. 그걸로 주장했다고 봐줄게. 예? 그렇게 확 밀어버린 거예요. 잘하신 거죠, 그죠? 보고 협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 상법하고 민법의 견주자가 보고 판단한다. 딱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좋은 아름다운 판례죠. 네. 그 다음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